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며칠 만에 이렇게 방송을 좀 하게 됐는데요. 제가 며칠 동안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본업은 또 IT 쪽에 본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며칠 좀 정신없이 바빠서 방송을 좀 며칠 만에 하게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이틀에 하나 정도는 제가 올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꼭 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나 그리고 뭐 리플 XRP나 뭐 비트코인의 큰 변동 이제 폭들이 시작이 되면 조금 더 자주 방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얼마 전에 수축사회란 책을 봤어요. 그 책에서 굉장히 여러 요새 시대가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뭐 남녀 간의 이제 갈등 조장 등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잖아요. 사회적 문제나 그리고 세계 경제에도 뭐 미중 패권 전쟁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한 가지 어떤 사회 현상으로 그 통찰력 있게 분석을 잘 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책을 보고 그 해당 내용에 관련된 뭔가 독후감 형태 그리고 또 제 의견을 덧붙여서 앞으로 팽창사회에서 기존에 엄청나게 발달을 했던 베이비붐 시대의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 요새로 이제 이뤄지는 이제 수축사회, 이런 사회로 가면서 발생되는 사회 문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맞닥뜨리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돈의 다음 돈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XRP나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대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사용이 될지에 대해서 수축사회란 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 생각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축사회에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극화의 심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요새 들 수 있는 지표로는 인간 사료의 등장, 저도 굉장히 충격받았는데 건빵과 대용량 과자 등 엄청 싼 과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인간 사료를 검색을 해도 수많은 쇼핑몰에서 제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정관장이 또 반대로는 정관장이 판매하는 반려견 피부 미용 제품, 뭐 6년근 홍삼이 함유된 제품이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양극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이제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제로섬 사회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수축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의 감소, 그리고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감소. 그러니까 대공황 때도 사실상 그 산업혁명으로 통해서 그 엄청난 공급 과잉 통해서 대공황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이 엄청난 산업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감소, 공급 과잉으로, 그리고 출산율 감소까지 이제 더불어서 굉장히 수축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그리고 협력보다는 혼자서 다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점차 폐쇄된 상황으로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많아지는데, 보시면 뭐 저희 주변에도 치킨집, 편의점,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길 건너에 치킨집 널렸고 편의점 널렸고, 뭐 편의점이 심지어 같은 건물에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점점 뭔가 할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업종이 중복되는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건데, 이게 왜 생기냐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글로벌화에 따른 초거대 기업의 무한 확장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는 건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가령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초거대 기업이 글로벌화에 따라서 국가 간의 장벽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에선 더 이상 그 나라만의 뭔가 웹사이트를 만드는 인터넷 기업이 나올 수도 없고, 왜냐하면 대부분 다 그냥 구글을 쓰죠. 그러니까 구글의 크롬이 모든 전 세계를 장악한 거와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런 이제 기업들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정말 거대 글로벌 기업이 그거의 절반 이상의 파일을 가져가다 보니까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나머지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의 상위 소프트웨어 몇 개 회사가 전 세계의 모든 뭐 클라우드 시스템부터 클라우드 서버,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은 뭐 플랫폼 다 장악을 했죠. 안드로이드, 애플 같은 경우도 또 플랫폼 장악을 했고, 이런 모든
거대 기업들이 이렇게 절반의 파이를 가져가다 보니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도태가 되고 난민이 발생하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못 사는 국가 나라들은 점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가끔 뭐 필리핀이나 좀 개발도상국, 인도네시아 뭐 이런 태국들, 조금 이제 저희 한국보다 GDP가 낮은 국가들의 관광을 가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은 사실상 1,000원으로 뭐 10,000원으로 하루를 살고 1,000원 얼마로 밥을 먹고 500원으로 밥을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기축통화인 달러는 엄청 찍어내서 그 달러의 돈은 다 그 돈 많은 자본가들한테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일정의 뭐 10불, 뭐 100불 이런 달러조차도 그 사람들은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점차 글로벌화가 되고 글로벌 거대 기업이 전 세계의 부를 블랙홀처럼 다 빨아가기 때문에 수축 사회가 점차 더 확장되고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저도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실제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 70년 후, 이제 뭐 사실 먼 미래라 이거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 어쩔지 모르겠는데, 70년 후 미래 도시에는 3개 계급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플랫폼 소유주, 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고요. 이런 소유주 그 첫 번째 계층 자체가 0.001%, 그 다음에 플랫폼 스타, 정치하는 분들, 뭐 엘리트, 그 다음에 뭐 정치 엘리트죠. 그리고 예체능 스타, 뭐 연예인 등 이런 사람들이 0.002%. 그 다음 마지막이 정말 가관인데, 최하위 노동자 계급으로 로봇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인류가 99.997%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극단적인 예상이고 한 뭐 연구팀의 예상이긴 하지만, 대략 이렇게 예상을 하는 인류학자들이나 뭐 유발 하라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정말 뭐 그 이스라엘 유명한 학자인데, 그분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극단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현재 사회에서도 수축 사회가 진행될수록 학연, 혈연 등 이익 집단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이익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요새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뭐 가령 어떤 마음카페, 아니면 뭐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가격을 서로 팔지 못하게 해서 올리거나, 이런 이제 배타적 성향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 늘어나게 돼서 갈등 수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배타적 동맹을 만드는 집단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요새 저희 사회에서, 주변에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죠. 사실 요새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내 걸 뺏기면 남한테 다 주고, 내가 죽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남을 밟고 일어서야만 이런 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제 슬픈 현실인데,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앞으로 이제 점차 수축 사회가 시작이 됐고, 근 1, 2년 이제 시작이 됐고, 정말 앞으로 더 수축 사회가 심화되다가 어느 순간 파열음이 일어남과 사회가 붕괴되는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뭐 배틀그라운드 게임 있죠. 그것처럼 배틀로얄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최근에 뭐 몇 년 전에 뜬 것도 사회적 현상에 기인한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터널에서 한정된 식량에 남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극단적 경쟁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가령 지금 뭐 리플 XRP를 투자를 하고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단순히 이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를 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점차 더 어떤 사회로 가는 거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투자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제3의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기존의 인류애나 상식, 원칙, 국제법 등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딱 정확한 예로 요새 미중전쟁 난리잖아요. 사실 미중전쟁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거기서 나온 이제 미중전쟁이거든요. 물론 미국이 늘 역사적으로 GDP 40% 정도 되면 제 G2 국가를 밟아왔던 것처럼, 중국이 GDP 미국이 70%까지 치고 올라오니까 더는 못 기다리고 이제는 밟아야겠다 해서 G2를 밟는 거긴 한데, 역시나 지금은
그 미국이 행해오던 패턴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의 수축 사회가 가는 상황 속에서 같이 그게 그 교집합으로 맞물려서 더 여기서는 크게 번져서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사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힘센 놈이, 옛날에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국제법도 있고 미국이 경찰 역할을 했잖아요. 대부분 뭐 야 이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아 그거는 좀 국제 여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힘센 놈이 그냥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상관없다면 어느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글로벌 사회가.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나라 땅에 사드 배치하는데 왜 중국이 날린 거예요? 당연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중국 편을 들고 미국 편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데, 자국에 물론 이제 중국 입장에서 뭐 사드를 두는 게 뭐 그 자기네 까지 이제 발포 거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어차피 방어용으로 두는 거는, 그러면 본인들 중국도 사실 미사일을 해안가에 있는 거 없애야 되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사실 사드 문제로 뭐 롯데마트를 철거를 하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 다 내몰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수축사회의 전형적인 글로벌에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법보다는 국력을 이용한 거의 동물의 왕국처럼 자연의 힘싸움 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이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계 대공황에서 나치즘 등 폭력적인 정권이 등장한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자본가의 돈을 빼서 대중에게 분배하는 자유 대신 공평한 빵 한 조각을 원하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이 바로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서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엄청나게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시대인데, 요새 우리 주변에서 보면 가령 치킨집에서 점심에 밥을 판매하는 데도 있고, 주변 분식집에서 치킨을 또 팔아. 그러면 치킨집이 분식집하고 경쟁할 줄 몰랐는데 치킨집은 분식집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편의점에서는 테이블을 깔아서 맥주하고 판매를 해서 또 치킨집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싸게 맥주 한잔 마시려고 이제 또 편의점에서 마시니까, 그러면 또 치킨집은 예상치도 못하게 편의점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편의점은 화장품도 또 간단한 걸 팔기 때문에 근처 올리브영하고 또 경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수축사회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내 일자리를 뺏기고 뭔가 줄어가니까 정말 모든 업종이 막 다 이것저것 다 문어발식으로 벌리다 보니까 모든 업종이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AI 같은 경우 변호사 의사는 이제는 변호사 의사랑 경쟁을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AI랑 경쟁을 해야 돼요. AI가 엄청나게 압도적인 효율로 변호사랑 의사를 압도적으로 그냥 눌러버릴 예상이 향후 몇 년 안에 벌어질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거든요. 당장은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기겠죠. 하지만 저는 이 현상이 뭐 5년이나 10년 안에, 빠르면 5년 안에 급속도로 만약에 뭐 4년 돼서 5년 차에 좀 시작이 됐다고 하면 제이커브 곡선으로 이 현상이 벌어짐과 동시에 정말 빠르게 AI가 보급되면서 대다수의 대중이 모바일 AI를 통해서 변호 서비스나 법률 서비스나 의사 원격 진료 같은 것을 받는 사회로 급격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날 때는 늘 안 믿지만,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 대응하기는 이미 늦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말 급속도로 변할 거기 때문에. 지금 사회는 1차, 2차, 3차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 변하는 속도 자체가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빠른, 왜냐면 기술 자체라 지금 AI 기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학습하기에는 그 시간의 여유를 안 주는 거예요. 2020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로 우울증이 모든 질병 랭킹 1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바로 내년이죠. 근데 또 제가 보는 요새 그 사회적인 현상으로 남과 여에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요번에 그 82년생 김지영 영화에서도 그렇고, 여자를 너무 여자의 삶을 뭐 너무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관점인데, 여자도 힘들 수 있고 남자도 힘들고 다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양쪽을. 근데 서로 비난하기 바빠요. 왜 이런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혔냐. 이 프레임을 잘 봐야 되는데, 이 프레임을 만든 건 우리 대중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 언론들이 만든 거예요. 늘 기사를 내잖아요, 자극적으로. 여자가 어쩌고 막 댓글 달릴 수 있게 어그로를 계속 끌잖아요. 이런 것들이 엘리트 세력들이, 대중들이 딴 데 눈을 못 돌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게끔, 남과 여가 그냥
아래 중산층 그 다음에 서민들이 그걸로 치고받고 싸우게끔 대중의 프레임을 거기다 씌우고 계속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페미니즘, 뭐 남자 뭐 위주의 이런 것들 서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기득권 세력이 만든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 뿐이니까 그냥 그거에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데, 세상이 각박하고 수축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것도 사회 현상인데, 계속 뭔가 안 그래도 나 가만히 있으면은 쪼그라드는 것 같은데 남이라도 헐뜯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레임이 너무나 쉽게 잘 걸려들죠.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프레임을 쓰기 너무 편하죠. 하나 던져줬더니 막 10개가 쏟아져 나오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눈을 뜰 필요가 있다라는 좀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 지금 유럽 쪽 얘기를 좀 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리스, 뭐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남유럽 국가들은 거의 독일하고 유럽은행들의 지원을 받아서 연명 중이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독일만 건재한 상황에서 영국마저 지금 먼저 브렉시트로 유로존을 탈퇴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뭐 내년 1월 30일로 연기가 됐지만, 그때 그냥 노딜 브렉시트가 되기에는 좀 확률이 낮은 것 같아요. 뭐 한 20-30%. 왜냐면은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 더 이상 연기를 안 해준다고는 하고는 있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게 영국의 현명한 선택일 수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리스부터 뭐 포르투갈부터 남유럽 국가들이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게 침몰할 배인데 영국이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예요. 금융세력의 본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국민투표를 물론 하긴 했지만 여론은 어느 정도 조장을 했으니까 뭐 51대 9로 해가지고 51.9로 이겼겠죠. 1차 투표에서. 근데 지금 유로존이 실업률이 거의 8%인데 아시아와 뭐 미국 등의 4%에 비하면 거의 2배가량 높아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는 유로존에서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물론 중국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저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어느 정도 조절이 더 가능하다라고 봐서 상황이 절대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어느 정도 숨기고 재무제표도 조작을 할 수 있는 나라니까 더 시간을 끌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붕괴가 일어나면 유로존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사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제가 느낀 이야기와 이제 저자가 말하는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좀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미중 전쟁이 수축 사회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다른 이제 글로벌적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제가 본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미중 전쟁을 봐야 될 건 굉장히 또 큰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미중 전쟁은 제가 4년, 5년이나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왜냐면 지금 1차 뭐 에이펙에서 1차 협의안을 쓴다라고는 했지만, 그거를 써도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5G, 이제 4차 산업혁명의 5G 패권을 중국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굴기를 접지 않는 한 미국은 이걸 물러서지 않을 거고, 중국도 역시 화해를 접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타결되지 않는 한 미중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번 1차 안에서는 화해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죠.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떤 미중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지금 미국이 WTO를 탈퇴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 준비를 대략 하고 있다는 얘기도 또 듣긴 했고, 그래서 미국은 뭐 일본, 호주 몇 개 자기네 우방, 한국도 역시나 자기 라인에 끼려고 하겠죠. 지금 말하는 건 신냉전 시대인데, 기존에 러시아와 했던 냉전 시대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을 양쪽 편을 들어서 미국 쪽 진영, 뭐 일본, 호주, 뭐 한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미국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한국부터 해서 유럽 몇 개국, 뭐 독일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중국 라인은 중국, 러시아, 당연히 뭐 이란, 터키,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 1대1로에 참여한 수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 또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계가 신냉전 체제로 편가르기를 하게 되는 시대로 우리가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성 있는 얘기고, 지금 이미 편가르기가 웬만큼 돼 있죠. 왜냐면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한 돈 받은 나라들은 미국이 외환 공격으로 뭐 터키나 뭐 아르헨티나부터 해서
많이 외환시장을 쑥대밭을 만들어놔서 자국의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이미 사실 신냉전은 시작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사실 이게 손들고 나는 중국 편 누군 어디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왜냐면 한국만 해도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 물량 자체가 꽤 많기 때문에 뭐 20-30% 되죠. 그러면 미국의 손을 대외적으로 들어버리는 순간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다들 망설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여러 나라들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점차 심화가 되고 파국으로 치닫고 나면 결국엔 손을 들어야 되는 시대가 될 거야. 너 어느 편 하면 나 이쪽 편, 나 파란 편, 빨간 편 해야 되는데, 그 시대가 되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이제 발행하고 블록체인 막 장려한다라고 난리가 났죠. 그 이유는 사실상 중국이 뭐 미국으로부터 기축 달러로부터 외환제 달러 보유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아지니까 중국도 역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1대1로 해놓은 나라들한테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고, 자기네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가르기를 결국에 한다고 하면 결국에 다 각계 나라들이 디지털 화폐들이 발행을 하는 시대로 갈 거잖아요. 지금 중국이 발행을 한다고 그러면, 미국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도 중국이 그렇게 나올 걸 알았는지 마크 주커버가 들고 나온 이제 청문회 카드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의 자본 민주주의 수호하기 위해서 리브랄 밀어줘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보면 결국에 미국도 리브랄 밀던지 아니면 뭔가 하나의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상징하는 것을 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서 세계 제일 빠르게 치고 나간다고 하면 미국이 손 놓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기축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계획에서 꼬여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도 결국 한단 소리고, 뭐 영국, 네덜란드, 일본 다 우후죽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 나라들의 그 디지털 화폐를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각식 냉전 체제가 된다 그러면 그들끼리도 또 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리플이 미국의 금융 세력,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세력일 거란 예상은 이제 저도 하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누가 봐도 뭐 리플의 멤버들이나 뒷단의 은행들과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금융 세력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금융 세력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금융 세력은 미국 뒤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리플은 또 중국 칭화대와 블록체인 이런 것들도 하고,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벌이는 일이 생각보다 중국의 정부에서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판을 잘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신냉전 체제가 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러면 신냉전 체제가 가면 결국에 중국, 러시아 이런 식으로 편을 갖고 각계 나라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할 건데, 리플은 미국 나라 뒤에 있는 금융 세력인데, 신냉전이 가면 빨간 팀 파란 편이 아니라 모든 글로벌 전체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그냥 기축 가치를 이동하는 진정한 이제 브릿지 통화로 디지털 화폐의 기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금융 세력이 중국에도 가고, 결국에 중국의 미국하고 중국이 싸운다고 했을 때 뭐 미국이 파란 팀, 중국이 빨간 팀이라고 하면, 빨간 팀 중국 팀에도 결국에 브릿지 할 수 있는 통화로 리플이 자리 잡기 위해서 금융 세력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제가 제 의견만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유명한 그 미국의 헤지펀드 투자자인 레이 달리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 근데 거의 금융 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레이 달리오가 왜 중국에 투자를 하냐, 미중 전쟁이 한창 심화가 되고 중국이 망할 거고 폭락을 할 거라는데 왜 중국에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 레이 달리오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분산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중국 시장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중국이 상당히 붕괴가 일어나고 정리가 될 때쯤 들어가면 이미 늦다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나는 중국에 분산 투자를 시작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결국에 미국에 머물고 있는 금융 세력 자체가,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결국에는 100년 이상
역사적으로 100년 이상 세계 패권을 줬던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미국도 언젠가는 그 힘을 다해서 떨어질 거라고 봐요. 물론 지금은 미국이 빠지기에는 뭐 자원, 셰일가스 나오지, 군사력 세지, 그 다음에 인구 많지,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 계속 오지, 기술 최고지, 그리고 뭐 세계 유명한 소프트웨어 그 기업들 다 가지고 있지. 이래서 전 세계 기축인 나라로 더 오래 갈 거라고 물론 예상을 하지만 그거는 영원하진 않다라고 봐요. 언젠가는 그 패권도 저물겠고, 그러면 중국은 결국에 엄청난 인구에 대한 그런 이제 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예상하는 바가 결국에 금융 세력은 영국에도 머물렀고 미국에도 머물렀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쇠퇴할 때쯤 되고, 그리고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면 중국에는 이제 뽑아 먹을 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다 보면 미국에서 수익률 100% 낼 수 있는 거 중국에 가면 500% 낸다 그러면 본거지를 중국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역시도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괴를 같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융세력이 이제 리플을 관리하고 이제 금융세력이 뒤에 있다라고 보면, 지금 금융세력이 리플이나 전 세계가 신냉전 체제로 양쪽이 갈린다고 했을 때 리플이 나중에 냉전을 해도 어찌됐든 디지털 간에 뭔가 거래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 브릿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XRP가 다가오는 전세계 디지털 화폐 시대에 진정한 기축통화이자 가치 이전에 최적화된 화폐로 자리매김하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는 금, 그 다음에 이더는 플랫폼 또는 오일, 뭐 가스, 그 다음에 이오스는 부동산, 리플은 그냥 가치 이동 수단인 화폐. 디지털 시대에선 이런 식으로 그 각계의 역할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는 제이커브 곡선으로 정말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정말 우리가 중산층에 있었다 그래도 바닥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의 다음 돈으로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그들은, 한국은 제외, 한국 자산가들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미국이나 대다수의 뭐 일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리플 뭐 넷 같은 경우에서 맵을 보면 사실 한국만 활성화가 안 돼 있지 유럽, 미국, 뭐 일본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보면 이미 해외에 있는 상당수 자산가들 중에 굉장히 빠른 사람들은 실물 자산가, 자신의 그 종이 돈에 그 가치 이동을 이런 암호자산으로 이미 상당 부분 이동을 했고 매집을 끝내놨다고 보고 있어요. 이 기관들도, 빠른 기관들은 이미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합법적으로 엘리트 계층이 중산층을 무력화하는 여러 방법이 정말 많은데, 우리가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되는데, 한 가지 좀 뭐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직장에 이제 입사를 하면 자동으로 퇴직연금을 들잖아요. 근데 퇴직연금이 정말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퇴직연금이 엘리트들이 우리한테 합법적으로 우리 돈을 그냥 가져가고 자기네들 돈놀이 하는데 쓰고 어떻게 보면 갈취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되냐면, 퇴직연금이 우리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매달 가져가죠. 그래서 그 돈을 거대한 퇴직연금 기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뭐 기업들, 거기에 뭐 구제금융 자금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거기 투자도 하고 해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좋다 그거래요. 근데 퇴직연금이 손해를 봐도 그들은 수수료를 매년 챙기기 때문에 절대 손해를 안 봐요.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의 수수료 몇 프로만 해도 엄청난 돈이잖아요. 돈의 유동성도 자기네들 좀 어떤 기업에 돈 밀어주고 싶으면 거기 밀어주면 되고, 그러면 그 이권이 어마어마한데, 결국에 우리 의지로 우리 노후를 왜 그들이 퇴직연금에서 책임지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원래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뭐 대다수의 보험사, 뭐 펀드, 그 다음에 보험사의 뭐 연금 저축 상품,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금융 세력들이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펀드가 손해를 나도, 요새 뭐 독일 DLF 이런 것들 똑같죠. 마이너스 99% 나도 그들은 수수료를 받아요. 챙겨요. 그들은 손해가 아니죠. 왜냐면 그들은 그냥 거기 명시돼 있어요. 가입 명세서에 그냥 펀드 운영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사들도 맨날 원금에 도달 안 한다 그러죠. 뭐 10년 된데 원금 도달 안 하고, 금리가 떨어져서 원금 도달이 또 늦어졌다. 대부분 이래요.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대중들 불안하게 해서 가입하게 하는, 그냥 대중들의 눈속임하는 사기인데, 사실 우리는 이런 지금 상품들에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진짜라고 생각하는 이제 진짜 자산가들이 투자를 하고 돈이 다음 돈으로 옮겨가는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물론 이렇다고 해서 그걸 당장 해지하고 목돈을 투자해라 이런 것들이 아니고, 투자 마인드가 되신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 한 달에 20만원이든 30만원이든 꾸준히 매달 뭐 분할해 가지고 정해진 날짜에 사보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뭐 추격 매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칙이 정해지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어릴 때부터 한국 사람들은 금융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못 받았고 금융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저축만 하는 것이 투자에 좋은 거, 그 다음에 저축해서 좀 나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자, 대출을 받아, 이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처럼 어렸을 때 자식이 뭔가 몇 살 됐을 때 어떤 회사에 주식을 사주고 투자를 하는 법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안 알려주잖아요. 왜냐면 한국은 주식 투자하면 나쁜 거, 투자하면 그거 깡통 차는 거, 탐욕스러운 거, 돈은 불경시한 거,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잖아요. 돈은 나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이런 식으로 되는데, 돈은 명확히 좋은 거예요. 나쁜 사람이 돈을 가졌을 때 그게 나쁜 돈인 거지, 좋은 사람이 돈을 가지면 좋은 돈이죠. 그러니까 돈에는 사실 그냥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에 섞여도 성향이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횡설수설했지만 우리가 이런 긴급하게 수축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지금의 세계 전반적인 정세들이 수축사회의 전반적인 특징을 담고 있고, 앞으로 신냉전 체제, 더 수축사회가 극도로 심각해지는 이런 사회로 갈 거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의 세상의 돈은 더 많아지면서 그 돈을 가치를 이전하고 또 신냉전으로 돈이 갈리는 시대에 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정말 다가오는 어떤 돈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나 오늘도 머릿속에 한번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아직 투자를 안 하신 분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관심을 갖는 정도라도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투자를 하고 뭔가 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투자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오히려 투자해도 손해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그 수축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도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그 저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책에 PP를 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없으셔도 되고요. 제가 정말 앞으로도 읽어봐서 도움될 만한 책이라고 하면 이런 독후감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짧게 요약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좀 방송이 길었는데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제가 봐도 지금 뭐 알트 시장 자체가 정말 지금 뭔가 펌핑장이 돌고 지금 뭔가 시작을 했죠. 특히나 XRP 리플 같은 경우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역시나 지금도 가격이 싸니까 얼마라도 내가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이나 투자할 수 있을 때 뭐 가격 빠질까봐, 그리고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늘 하시던 대로 투자 좀 더 하시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늘 하시던 대로 추격 매수 안 하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 원칙만 잘 지키시면 10,000명 중에 10명이 되실 수 있어요. 네, 오늘도 방송 들으시느라고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하루에 이렇게 30분이라도 뭔가 다른 사람이 다른 쪽에서 하루에 30분이라도 이렇게 공부하시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세가 앞으로 또 다가올 뭔가 사이클, 그리고 투자 시장과, 그리고 세계 뭐 금융위기든 정말 수축사회의 극단으로 치닫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는 자양분이, 성장의 자양분이 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정진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